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2-2023 시즌 프리미어리그 지난 주말에 개막했습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사우샘프턴과의 홈 경기에서 4대1로 승리하면서 개막 라운드 최다 득점팀, 최다 골차 승리라는 정말 좋은 기록으로 선두로 나섰는데요. 본머스, 아스날, 맨시티, 뉴캐슬이 2골차 승리를 거둔 반면 토트넘만이 유일한 4골 득점팀으로서 막강 화력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시험대는 바로 2라운드 경기입니다. 지난 1월이었죠. 12일 사이에 카라바오컵 준결승 2경기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경기까지 합쳐서 콘테 감독이 첼시와의 3차례 대결을 모두 졌고 한 골도 넣지 못하면서 확실한 열세를 보였었는데요. 그 첼시를 2라운드의 원정 경기로 상대합니다. 8월 15일 월요일 0시 30분에 킥오프하는 경기인데요. 첼시 역시 개막 전에 쉽진 않았지만 에버튼을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토트넘과 승점은 같은 상황입니다. 즉 토트넘이 이 선두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선 첼시를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첼시가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고 있죠. 무엇보다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로 러시아 구단주였던 로만 아브라모비치가 구단을 매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그 기간 동안 구단 운영이 어려웠던 여러 가지 행정 절차라든지 자금 집행이 어려웠던 상황 속에서 전력 변화가 꽤 있었어요. 수비수인 안토니오 리디거가 자유계약 선수로서 풀려서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하게 됐고요. 또 공격수인 로멜로 루카쿠는 첼시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투엘 감독과 불화를 겪으면서 인테르 밀란으로 임대돼서 떠나게 됐습니다. 공수 양면에 걸쳐서 변화가 있었는데 에버튼과의 첫 경기에서 그 부분이 드러났습니다. 공격적으로는 맨체스터 시티에서 이제 주전 경쟁에서 밀린 라힘 스털링을 데려왔는데 아무래도 진짜 9번이 없는 상태에서의 경기력이 좀 아쉬웠고요. 수비적으로는 나폴리에서 영입한 칼리두 쿨리발리의 활약이 대단했습니다. 나폴리가 사실은 이 쿨리발리의 첼시 이적으로 인해서 김민재 선수를 영입한 것이잖아요. 김민재 선수를 두고 쿨리발리의 후계자라고 기대하고 있는 나폴리인데 쿨리발리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선수인지 이번 경기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었고 영국 현지 중계방송도 이 쿨리발리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는 상황이 됐거든요. 결국 손흥민 선수를 중심으로 한 토트넘 공격 라인이 첼시와의 2라운드 경기에서는 쿨리발리가 지킬 이 수비 라인을 흔들어야 되는데 과연 첼시가 그렇다면 에버튼과의 경기 어떻게 경기를 했고 영국 레전드들이 분석한 첼시의 장점과 약점은 무엇인지 영국 스카이 스포츠에서 프리미어리그 레전드들이 출연해 분석한 첼시의 경기력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경기 세부 기록을 살펴보면 첼시가 에버튼에 1대0으로 이겼는데요. 페널티킥 한 골만으로 이겼기 때문에 압도한 경기였다고 보긴 어려워요. 경기 기록을 보면 첼시가 15개의 슈팅으로 8개의 슈팅을 기록한 에버튼보다 물론 주도한 것은 맞고요. 유효 슈팅 숫자도 6대4로 근소하게 앞서 있습니다. 즉 기회는 많이 만들었지만 골로 갈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많았느냐? 그것은 좀 아니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물론 기대 득점값을 봤을 때는 1.74골로 2골 정도를 첼시가 넣을 수 있는 경기를 펼쳤다고 볼 수 있겠고요. 에버튼 같은 경우에 0.62골로 그래도 한 골 정도를 좀 넣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인데 일단은 첼시가 에버튼보다는 훨씬 좋은 경기를 한 것은 맞다. 63%의 또 볼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대부분의 시간 동안 지배적인 경기를 했고 16개나 코너킥을 얻을 정도로 또 활발하게 상대 문전을 공략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첼시의 선발 명단 상황 살펴보면요. 진짜 9번이 없는 양팀 모두의 상황이었어요.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히샬리송 선수를 토트넘으로 이적시켰고 도미닉 칼버트-루인이 팀에 남았지만 부상 때문에 뛸 수 없다 보니까 새롭게 올 시즌에 등번호 10번을 부여한 유스 출신 공격수, 2선 공격수인 고든 선수를 맨 앞에 배치를 했습니다. 첼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루카쿠 선수가 떠난 자리를 지금 대체 영입을 못한 상태고요. 또 기존의 주전 공격수 중에 한 명이었던 티모 베르너가 독일의 라이프치히로 이제 돌아가는 계약을 완료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공격수 보강이 안 된 가운데 지난 시즌 가짜 9번으로 뛰었던 하베르츠와 올 여름에 영입한 스털링 그리고 전후 움직임이 좋은 마운트를 3톱으로 놨는데 제로톱 전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베르츠와 스털링이 서로 자리를 바꿔가면서 경기를 펼쳤고 마운트도 최전방으로 침투해도 2선 공격 미드필드 위치를 좀 오가면서 좀 무정형의 좀 스위칭 플레이를 보였다고 할 수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투엘 감독이 부임해서 3백을 쓰고 있죠. 쿨리발리, 티아고 실바, 아스필리쿠에타가 3백을 구성했습니다. 바르셀로나 이적설이 있었던 아스필리쿠에타가 결국에는 재계약을 맺고 잔류를 하면서 첼시의 주장으로 남게 됐고요. 쿨리발리가 리디거가 떠나 왼쪽 센터백 자리를 채우고 티아고 실바가 3백의 중앙을 맡았고요. 좌우 윙백으로는 십자인대 부상에서 돌아온 벤 칠웰 선수가 왼쪽 윙백, 리스 제임스가 오른쪽 윙백이고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로는 조르지뉴와 캉테가 출전했거든요. 그리고 화재 속에 영입된 왼쪽 윙백 마르크 쿠쿠렐라는 후반전에 출전을 했고 발빠른 윙어 퓰리식도 또 공격적인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후반전에 교체 출전을
출전을 했고요. 지난 시즌 크리스탈 팰리스로 임대돼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친 코너 갤러거가 지금 이제 임대를 나갈지 잔류할지 부분이 좀 미지수인데 일단은 첼시 스쿼드에 남아서 후반전에 조르지뉴의 자리에 교체 출전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3-4-3 포메이션에서 확실히 결정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수비적으로는 노련한 베테랑 수비수 3명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에버튼과 첼시의 경기는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주간 방송사 스카이 스포츠가 중계를 했는데 에버튼의 레전드인 던컨 퍼거슨이 직접 출연해서 에버튼의 상황을 소상하게 설명해 준 것, 그리고 뭐 지금 리버풀과 토트넘 선수 출신으로 스카이 스포츠의 간판 해설자로 활약 중인 제이미 레드냅이 출연을 했는데요. 에버튼에서 21년 동안 선수, 코치, 그리고 감독 대행까지 맡았던 인물인데요. 던컨 퍼거슨은 이번 경기 총평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페널티킥이 나온 것은 불운했습니다. 판단정은 옳았지만요. 그러니까 이 아쉬웠던 그 좀 불운한 느낌이 있었던 페널티킥만 아니었다면 에버튼도 좀 뭐 승점 얻을 수 있는 경기였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요. 에버튼도 몇몇 기회를 만들긴 했지만 진정한 위협을 많이 내주진 않았다. 그러니까 에버튼이 경기 자체에서 조금 밀린 건 맞지만 그렇다고 실점에서 질 정도의 경기는 아니었다. 비길 정도는 된 경기였다 본 것이고요. 상대도 진짜 구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위협적이진 않았다. 그리고 후반전 같은 경우에는 첼시가 거의 아무것도 만들지 못했다고 본다. 하지만 상대팀 2명의 센터백 쿨리발리와 티아고 실바가 너무나 터프했다. 너무나 좋았다. 즉 첼시가 수비는 강한데 공격은 그렇게 뭐 위협적이지 않았다. 이렇게 돌아본 것이고요. 제이미 레드냅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첼시가 오늘 잘했죠. 하지만 개막전에서 중요한 건 오직 승점 3점입니다. 에버튼은 9번 공격수가 없어서 고전한 면이 있지만 날카로운 면도 있었습니다. 새 선수가 영입될 3, 4주 후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개막 라운드 첼시가 뭐 수비는 잘했는데 일단 개막전 좀 아쉬운 면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기는 게 중요한 개막전이라는 점에 있어서 첼시의 아쉬운 점들을 덮어가고 일단은 이긴 경기 축하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에버튼 같은 경우도 공격수만 들어온다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했던 이 결승골이 나온 장면, 전반 추가 시간에 나온 그 유일한 페널티킥 장면을 보자면 에버튼 입장에서 불운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첼시 입장에서는 기술적으로, 전술적으로 잘 만들어낸 장면이었습니다. 제이미 레드냅이 분석해줬는데요. 자, 페널티킥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시죠. 우선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출전한 메이슨 마운트가 중앙 문전 지역에 배치돼 있잖아요. 이 메이슨 마운트를 막기 위해 움직인 선수가 에버튼 수비수 홀게이트인데요. 지금 보시면 하베르츠, 스털링이 계속해서 위치를 바꿔가면서 플레이를 하게 돼요. 이 상황에서 마운트가 중앙에서 홀게이트 선수의 뒷공간으로 이동합니다. 즉 홀게이트의 뒷공간, 문전 니어포스트 근거리로 침투해서 위협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려고 한 것이죠. 그 뒷공간으로 가니까 홀게이트가 그걸 감지하고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것이 홀게이트의 뒷공간으로 갔다가 홀게이트의 앞으로 다시 이동해요. 즉 홀게이트가 자신을 따라오니까 그 홀게이트를 끌어내리기 위한 움직임을 가져간 것인데요. 공이 왼쪽 측면에 쿨리발리에게 전개됐을 때 마치 마운트가 쿨리발리에게 그 공을 받기 위해 다가오는 것처럼 움직이면서 홀게이트를 끌어내고 본인이 애초에 점유했던 그 공간이 비어지게 만든 것이죠. 그 비어진 공간으로 벤칠웰이 뛰어들어간 겁니다. 여기서 벤칠웰 선수가 왼쪽 윙백인데 칼리두 쿨리발리가 왼쪽 윙백 자리까지 올라가서 빌드업하고 벤칠웰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인버티드 풀백이자 공격수처럼 움직이면서 마운트가 수비를 끌어낸 그 공간으로 벤칠웰이 침투하자 수비형 미드필더인 두쿠레가 쫓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레드냅도 홀게이트가 마운트의 움직임을 따라서 움직였고 그때 칠웰이 이동하면서 생긴 공간을 찾아서 침투했다. 끌어들이고 공략했다라고 했는데요. 또 하나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될 것을 주목했습니다. 바로 쿨리발리의 너무나 정확했던 패스입니다. 쿨리발리가 왼쪽 측면에서 공을 받고 터치한 이후 잘 잡아놓고 바로 스루패스를 찔러넣었어요. 마운트가 공을 받으러 오니까 사실 에버턴 투비스들은 마운트에게 공 주고 들어가는 건가 아니면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 스털링에게 다시 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 때 벤칠웰이 그 배우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그걸 포착하고 날카롭게 스루 패스를 보냈고 이 패스를 벤칠웰이 잡으면서 문전으로 달려드니 파울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눈부신 패스였고 칠웰도 좋은 위치에 있었다고 하면서 쿨리발리가 미드필더 수준의 패스를 해준 것이다. 쿨리발리의 능력이 수비도 잘하는 것도 있지만 공격 전개 상황, 빌드업 상황 이런 능력들, 특히 이제 왼발도 잘 쓰는 선수다 보니까 이 선수가 왜 그렇게 높은 평가를 받았었는지를 좀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제이미 레드냅은 이 마운트 선수의 영리함을 다시 한번 칭찬했습니다. 마운트는 뒤에 공간이 열린 것을 알고 있었고 본인이 홀게이트를 끌어내리면서 이제 7회를 자유롭게 만들어줬다. 그리고 에버튼의 던컨 퍼거슨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버튼 관점에서는 수비할 때 조금 더 홀드업 해주면서 다른 센터백이 견제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물론 7회이 좋은 위치를 선점했다. 이 얘기가 뭐냐면 두쿠레가 가서 무리하게 넘어뜨릴 게 아니라 조금 이제 지연해주고 막아주면서 다른 수비수가 커버 플레이 들어와서 슈팅 못하거나 크로스 못하거나 그 정도로 좀 플레이를 해줬어야 되는데 너무 섣불리 파울을 했다. 뭐 이런 얘기겠죠.
제이미 레드냅은 두쿠레가 이 상황에서 패닉에 빠졌기 때문에 명백한 페널티킥 파울을 하고 말았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달려 들어오는 포파나도 있었고 홀게이트가 딸려갔지만 다시 돌아와서 올 수도 있었기 때문에 파울하지 않고 좀 부딪혀주면서 측면으로 몰아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뒷공간을 내줬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더 강했던 두쿠레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조르지뉴 선수가 깔끔하게 득점을 성공했는데요. 흥미로운 것이 득점이 나온 게 후반 추가 시간 9분이었어요. 이 페널티킥이 창출된 상황이 후반 추가 시간 7분이었는데 일반적인 상황보다 많은 추가 시간이 주어졌잖아요. 경기 초반에 이 고드프리 선수가 부상을 당했고 치료를 받는 과정 속에서 한 8분 정도의 긴 추가 시간이 주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이 그 전반 추가 시간에 적용이 됐고 에버턴 선수들이 조금 집중력이 그로 인해서 흔들렸던 부분도 부분적인 요소였고 또 조르지뉴 선수가 뭐 이 장면에서 또 페널티킥을 잘 차넣었는데 평소에 깡총 슈팅이 아니라 간단하게 처리하면서 페널티킥커로서 전문성을 잘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날 사실은 에버튼도 기회가 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진행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에버튼도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진짜 9번이 없는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나요? 앤서니 고든이 최전방에서 뛰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보시면 더마라이 그레이의 크로스 패스가 여러 번 좋게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 좋은 크로스 패스가 들어올 때 쿨리발리의 견제 속에 앤서니 고든이 지금 문전에서 좋은 헤더를 거의 하지 못하면서 뒤로 공이 흘러나가는 상황들이 있었고 또 코너킥 공격에서 맨디가 터리하고 흘러나온 공을 미콜렌코가 정말 날카로운 크로스 패스를 또 한 번 문전으로 올렸고 문전에서 헤더 슈팅까지 나왔는데 여기서 또 맨디가 선방을 했거든요. 던컨 퍼거슨은 사실 이제 9번 공격수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점도 있지만 고든이 잘해주기도 했고 또 두 센터백이 잘했고 골키퍼 맨디가 잘 막았던 장면이라고 봐야 된다. 이거는 에버튼 공격진의 문제라기보다는 첼시 수비가 좋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에버튼이 사실 여러 번이 더마라이 그레이 선수와 고든 선수의 속도감을 통해서 좋은 역습 기회를 만든 것인데 그 역습 기회를 번번이 첼시의 베테랑 수비, 특히 이제 티아고 실바 선수가 너무나 잘 막아줬던 것입니다. 이 장면은 첼시의 이제 수비가 역습할 때 내려오는 상태였기 때문에 공간이 굉장히 많았고 말씀드린 대로 첼시 3백이 노련하긴 하지만 나이들이 좀 있다 보니까 아주 빠르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에버튼은 빠르고 젊은 공격수들을 전방에 배치했어요. 충분히 여기서 골을 만들 수가 있었는데 레드냅은 이 장면이 중요했다고 했습니다. 조르지뉴가 수비로 따라오고 있는데 앤서니 고든이 워낙 빠르니까 따라잡지 못하고 있었어요. 즉 그레이가 고든에게 패스만 정확히 줬다면 거의 1대1 상황을 만들어줄 수가 있었는데 티아고 실바가 이 패스를 뒷발로 쭉 뻗으면서 탁 걷어내면서 마스터 클래스 수비를 하면서 차단한 것이고요. 또 후반전에도 문전 우측을 더마라이 그레이가 또 완전히 공략하면서 티아고 실바만 제치면 골키퍼와 마주하고 바로 이제 골을 넣을 수 있는 정말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었어요. 반대편에 따라올 수 있는 수비수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더 빠른 스피드를 갖춘 어린 선수를 상대하면서도 티아고 실바가 아주 침착하게 패닉에 빠지지 않고 슈팅 동선에서 슈팅을 딱 건드리면서 훌륭한 태클로서 이 슈팅이 빗나가게 만들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이미 레드냅은 티아고 실바에 대해서 대단한 경험을 갖고 있고 너무나 침착하다. 경합에도 너무나 능하고 내가 봤을 때는 티아고 실바 지금 세계 최고의 수비 중에 한 명이다. 심지어 더 빠르고 치열한 리그에 나이가 많을 때 왔는데도 잘해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던컨 퍼거슨도 티아고 실바가 환상적인 활약을 했다. 눈부신 선수다. 이미 대단한 경력을 가졌는데 37살의 나이에 이런 경기력을 보이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빨랐고 잘 뛰었고 막판에 부상 문제가 좀 있긴 했지만 결국에는 정말 건재한 피지컬 능력을 보여줬거든요. 이날 경기 스카이 스포츠는 티아고 실바 선수를 경기 최우수 선수로 선정했는데요. 완벽하게 성공한 패스가 62회로 팀 내 가장 많았기 때문에 후방 빌드업의 기점이었고요. 가로채기 3회로 역시 이날 경기 1위였고요. 걷어내기도 4개로 이날 경기 두 번째로 높았고 또 정확한 롱패스도 5개 연결하면서 이날 경기 두 번째로 높았다는 점은 에버튼을 상대로 첼시가 주도적인 경기라면서도 수비적인 기록이 이렇게 좋았다라는 것, 티아고 실바의 이제 역습 차단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준 부분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티아고 실바가 외롭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쿨리발리 선수가 입단해서 좋은 활약 펼친 것인데요. 일단 훌륭한 데뷔전을 치렀다고 레드냅이 설명하면서 쿨리발리가 전진했을 때 이 빌드업 능력이 너무 좋았어요. 티아고 실바가 뒤에서 커버를 잘해준 가운데 쿨리발리가 많이 공격으로 올라가서 가담을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상대가 수비하는 상태에서 한 명을 너끈하게 흔들면서 원투 패스 주고받고 전개하는 장면 환상적이었다. 공을 소유했을 때 너무나 차분했고 침착했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고요. 기본적인 수비력도 대단했습니다. 앤서니 고든이 이제 돌파에 들어올 때 날카롭고 정확한 패스로 탁 차단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본인이 공격 전개할 때는 고든의 압박을 가볍게 제치고 힘으로 또 물어내면서 빌드업하고 운반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공이 달려 들어왔을 때 먼저 사단에 발을 밀어서 차단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훌륭한 경기를 했고 눈부신 영입이라고 할 수 있다고 얘기했고요. 또 이 장면 같은 경우에는 앤서니 고든이 결국에 티아고 실바를 한번 제치는 상황이 나왔는데 제쳐진 이후에 쿨리발리가 발을 쭉 뻗어서 공을 딱 처리하는 장면. 31살의 나이에 프리미어리그에 처음 진출했는데 아주 빠르고 자신감이 넘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페널티킥을 유발했던 그 패스가 결국 경기의 차이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쿨리발리 최고였다.
다만 레드냅이 아쉬워한 것은 쿨리발리 선수가 조금 더 어린 나이에 왔으면 어떻을까? 좀 어린 나이에 와서 프리미어리그에 적응하고 배우고 그랬다면 더 대단한 선수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얘기하면서 이날 경기 막판에 조금 이제 큰 부상이라기보다는 근육 경련이 좀 온 느낌이 있었거든요. 프리시즌 훈련이 조금 더 진행됐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나이가 있다는 점이 아쉽다. 그러다 보니까 첼시가 아무래도 지금 레스터시티의 포파나를 좀 원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좀 젊은 수비수를 영입하려고 하고 있는 이유다. 티아고 실바, 아스필리쿠에타, 쿨리발리 다 좋지만 다 30대라는 점은 분명히 이번 시즌까지 괜찮아도 장기적으로는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봤는데요. 그리고 스털링 선수의 활약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스털링도 9번 자리가 전방에서 몸싸움하기 쉽지 않았었고 또 에버튼의 거친 수비에 고전하긴 했지만 덩컨 퍼거슨은 잘해줬다. 날렵했고 몇 차례 기회를 만들었다고 하면서 돌파를 거의 다 이제 파울로 차단당했잖아요. 이런 파울 유발 능력 좋았다고 볼 수 있겠고 또 사이드라인을 돌파해서 크로스바지 올렸었던 장면들 자신의 속도와 기술로 경기 내내 위협이 됐고 톱플레이어라는 걸 보여줬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몸싸움에서 밀리면서 결국에는 무너졌고 문전에서 기회를 못 달린 상황들을 본다면은 첼시가 전통적인 9번, 큰 9번 공격수가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볼 수 있는 내용이었다라고 짚어봤습니다. 첼시의 수비 분명히 사우샘프턴보다는 강할 것이고 다를 것인데요. 토트넘이 과연 이 첼시 상대로 어떻게 경기할 것인가. 기본적으로는 토트넘 허스퍼 아직은 콘테 감독이 이 새로 영입한 선수들을 조금 더 전술적으로 끌어올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사우샘프턴과의 개막전처럼 손케쿨 트리오가 공격 라인을 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쿨리발리 선수는 사실 손흥민 선수가 아니라 쿨루세스키를 맡게 될 겁니다. 왼쪽 센터백이기 때문이고 티아고 실바가 케인 선수의 전후 움직임을 좀 커버할 텐데 티아고 실바와 아스필리쿠에타 이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가 침투하는 걸 맡게 될 것 같아요. 케인이 뒤로 빠질 때 캉테가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오면 아스필리쿠에타나 티아고 실바가 맡게 됩니다. 하지만 아스필리쿠에타나 티아고 실바를 제쳤을 때 쿨리발리가 또 다가와서 손흥민 선수를 커버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사실은 이제 쿠루세스키에게 기회를 내준다거나 혹은 쿠루세스키가 공을 쥐고 공격을 전개할 때 쿨리발리와 티아고 실바가 딸려가고 거기에 케인 선수에 대한 견제가 이어질 때는 손흥민 선수에게 또 빈 공간이 나올 수 있고 득점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때는 제임스가 쫓아와서 손흥민 선수를 막을 수가 있는데 세세뇽까지 최근에 공격력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토트넘이 다양한 공격 패턴을 갖게 됐다는 점에 있어서 첼시의 수비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콘테 감독이 해법을 만들 수가 있고 또 만약에 쿨루세스키가 쿨리발리에게 좀 막힌다면 이미 세리에 A에서 많이 상대해본 사이이기 때문에 히샬리성이 교체로 들어와서 또 힘적으로 쿨리발리를 괴롭혀줄 수도 있다. 뭐 이렇게도 기대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토트넘의 수비 입장에서는 마운트, 스털링, 하베르츠의 이 제로톱 공격을 막는 데 있어서 로메로, 다이어, 데이비스가 사실은 뭐 다이어가 스털링 선수를 충분히 잘 알고 있고 속도에서 밀릴 수 있다고 치더라도 로메로가 따라 들어올 수가 있는 상황이 되고 또 마운트 같은 경우도 데이비스가 블로킹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주 위험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스털링이 한 찰나의 틈만 내줘도 따라 들어가고 이제 배구 공간을 공략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토트넘이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 양팀 모두 득점이 나오는 경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토트넘과 첼시의 런던 더비 정말 올 시즌 토트넘이 정말로 우승 후보가 맞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경기는 광복절에 열립니다. 한국 시간 8월 15일 월요일 0시 30분 킥오프인데요. 이 경기 어떻게 펼쳐질지 한준TV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